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들이 많았는데 그 전에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망한 소식입니다. 롯데그룹의 2인자로 불렸던 롯데그룹의 이인원 롯데 부회장이 오늘 아침 검찰 소환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잠시 후, 그러니까 20분 뒤에 검찰에 출두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전 오전 7시 11분 양평 산책로에서 이인원 롯데 부회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검찰도 롯데그룹의 2인자로 불리는 이인원 부회장의 사망 소식에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측에서도 이 소식을 처음 접하고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롯데도 검찰도 당황하고 이 뉴스를 보도해드리고 있는 저희로서도 참으로 황망합니다. 오늘 이 뉴스 속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급히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검사 출신인 정준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2002년 때 비자금 수사를 또 직접 하셨던 만큼 잠시 후 롯데 그룹의 이 혐의와 또 이인원 부회장의 사망 소식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 전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도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두 분 모시고 오늘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사망 소식, 과연 검찰의 롯데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인원 부회장은 왜 스스로 검찰 출두를 앞두고 목숨을 끊은 건지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자 조간신문부터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에는 정치권 뉴스 보도하고 있는데요. 김종인과 김무성 과연 손잡을 수 있을까? 벌써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합종 연행 3쯤 되는 셈이겠군요. 제3지대에서 과연 이 모든 분들이 만날 수 있을지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지역 사회로 퍼지나 긴장감을 주고 있는 감염성 질병, 그렇습니다. 콜레라 두 번째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모두 다 거제 지역에서 발생을 한 셈인데 생선을 먹고 콜레라에 감염됐다는데 과연 이 콜레라 지역 사회로 퍼질 것인지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인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설, 그 찌라시 유포자가 밝혀졌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30대 한국인 남성 알바생이 썼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재미로 쓴 게 아니라 주가를 가지고 일종의 장난을 치려 했던 건 아니냐라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경향신문 우병우 민정수석이 신임 경찰청장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에게 깍듯이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검증 과연 청문회를 앞두고 우병우 수석이 검증 이번엔 제대로 했을까요? 그런데 벌써 여론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바로 이 뉴스인데 문체부 장관 후보자인 조윤선 장관, 그런데 조윤선 장관의 부부가 1년 생활비가 무려 5억이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산을 제대로 신고했다면 이라는 가정이 붙습니다. 혹시 재산 신고가 누락이 없다면 1년간 생활비를 5억씩 3년이 넘게 써왔던 얘기가 되는데 1년 생활비 5억, 억돌이 나는 얘기입니다.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일면에 보도되고 있는 북한 소식인데요.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탈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영사관에 파견됐던 북한의 무역 대표급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육군 3사관학교가 여성 응시자들에게 이런 자료를 요구했다는데요.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내라.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내라. 여성 응시자들 육군 3사관학교 과연 산부인과 진료 기록 왜 필요할 건가요? 잠시 후 따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뉴스에 앞서서 롯데그룹의 이인원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잠시 후 검찰 출두가 예정이 돼 있었지만 검찰 출두를 하기 전에 스스로 양평에서 목숨을 끊은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왜 이인원 부회장은 검찰 출두를 앞두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돌직구쇼에서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황망한 뉴스 속보입니다. 이 뉴스를 보도해드리는 저희로서도 거듭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롯데 측도 역시 당혹스러운 반응은 매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뉴스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원 롯데 부회장이 오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숨진 장소는 양평의 산책로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오전 7시 11분, 그러니까 약 2시간 전쯤에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사후 경직이 꽤 진행이 됐다라는 것으로 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간은 7시 훨씬 이전일 것 같습니다. 이인원 부회장은 롯데그룹에서 2인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신격호, 아들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알려져 있었고 20년간 롯데그룹에서 요직을 거치면서 롯데그룹의 살림살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인물로 꼽혀왔습니다. 그런 핵심 인물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먼저 사회부의 홍우람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 기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네. 오늘 오전 9시 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이 경기도 양평의 북한강변 산책로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시신 발견 시간은 오전 7시 11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 근처 차량 안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43년간 롯데에서 근무해 그룹 내 임직원 중 누구보다도 롯데 내부 사정을 잘 알 것으로 추정됐던 인물인데요. 검찰은 이 부회장이 오늘 출석하면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그룹 내 경영비리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이 부회장은 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사망으로 검찰 수사는 일단 벽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다음 주로 예상됐던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소환도 늦춰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채널A 뉴스 홍우람입니다. 네, 당초에는 유서가 발견이 안 됐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새로운 뉴스 속보에 따르면 차 안에서 이인원 부회장이 아마 직접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이 됐다라는 뉴스 속보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 롯데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의 방점은 롯데그룹이 2002년부터 10여 년간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그 규모가 대략적으로 300억 정도 된다. 네. 그리고 그 이인원 부회장이 그 비자금 조성에 대한 핵심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게 검찰의 시각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한 달 전에 검찰 수사가 들어갔을 때 그때 조성한 혐의의 비자금은 1,000억 원이 넘었었습니다. 1,000억 검찰이 발표한 것은.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300억 정도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300억 정도는 거의 확실하게 검찰이 파악했다. 뭐 계좌라든가 이 돈이 어디로 간 거 정도는 거의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300억을 가지고 아마 검찰은 지금부터 치고 들어갈 뭐 그런 모양새였었고요. 맨 마지막 신동빈 회장 소환 전에 이제 트로이카 3인방이라고 하죠. 이제 소진세 단장, 또 황갑규 사장, 그리고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을 마지막으로 조사를 한 후에 그 다음 라운드가 아마 신동빈 회장이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시점에서 이제 황갑규 사장은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좀 조사 중이고요. 계속 현재 황갑규 사장은 조사 중이다. 조사 중입니다. 현재는 밤샘 조사 중이고 오늘 9시 반에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이 이제 소환 조사를 들어가게 될 대목이었는데 이 순간에 이제 이런 안타까운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정준길 변호사님 모셨는데 검사 출신이셨고 2002년도에 이른바 대선이 있었던 해죠. 그럴 때 이 경제그룹의 비자금 관련 수사를 직접 하셨기 때문에 이번 롯데그룹의 300억 원 비자금 혐의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전에 검찰에 계셨던 입장으로서 이인원 부회장이 검찰 출두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참 말하기 어려운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었던 거로 보이고요. 말하기 어려운 비밀스러운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를 검찰에 가면 할 수밖에 없다는 부담감. 그 부담감을 못 이겼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02년도에 이른바 대선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셨을 당시 그때는 롯데에 대한 혐의는 없었습니까? 롯데에 있었죠. 있었습니까? 당시에 10대 기업에 관한 조사를 했고 제 기억으로는 롯데그룹이 10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300억 이외에 별도로 대선 자금
관계된 260억이라는 돈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300억은 300억대로 하나 있고 그것과 별개로 2002년에 대선 자금과 관련된 비자금을 260억 가량 조성했다. 네, 그 돈의 사용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라는 신문 보도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수사를 할 당시에는 그 260억의 존재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검찰 후배들이 따지고 보면 이 롯데그룹의 260억 비자금 그리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 300억의 어떤 비자금 조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셈인데 정청진 칼럼니스트 260억 비자금은 또 무엇이고 300억 비자금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 지금 발표는 2002년부터 10년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방점이 앞부분에 찍혀 있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뒷부분 아마 MB 정부 때 MB 쪽에 정부 때. 실은 10년 전 거는 계좌 파악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때 거의 몰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제2롯데월드 허가와 관련한 이제 그때 비자금들 계좌들을 아마 검찰이 파악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처음 저도 얘기했을 때 막 1,000억, 2,000억 그때 보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우리 정준기 변호사 나와 계시지만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예. 지금은 거의 일관되게 300억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60억 얘기는 이제 또 다른 차원 라운드고요. 예. 그렇다면 300억 부분은 거의 검찰이 다 오지 않았나, 확실하게 다 갖고 있지 않았나 보여지고 예. 저는 그 방점이 2002년 때라기보다는 역시 MB 정부 때,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이후부터 2009년, 2010년 마지막에 제2롯데월드 허가 도장 찍고 이 부분까지가 더 오히려 핵심 키포인트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조심스럽게 전망하시기를 아무래도 2002년 초반 때보다는 MB정부 그 즈음에서 롯데가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관측이신 거죠. 그렇죠. 하고 이 300억이 예. 돌아간 흐름까지도 봤다. 검찰로서는 상당한 근거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인원 부회장 검찰 출두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인원 부회장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이 이인원 부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한 롯데 쪽의 반응은 과연 어떤지 저희가 현장에 있는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세샘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소비자경제부입니다. 이인원 부회장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에 많은 분들이 당혹스럽고 황망해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부회장 누구였습니까? 이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가장 신뢰하는 오랜 가신이면서 현재 신동민 회장 체제에서의 그룹 2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룹 내에서는 신격호의 이비자, 귀로 불렸는데요. 신 총괄회장의 의중을 받들어 신동민 회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는 2007년 정책본부 부본부장, 2011년 롯데그룹 부회장으로 신 회장 체제에서 잇따라 승진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의 사람으로 신동민 회장이 후견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마쿠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룹 경영권 분쟁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격빈 총괄회장에서 롯데가의 왕자인 한때 신동빈 회장 편으로 돌아선 다시 말하면 아버지 때도 아들 때도 롯데에 있어서는 모든 살림살이와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실세였는 셈인데 그만큼 롯데의 반응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현재 롯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롯데그룹은 당혹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이인원 부회장은 어제 오전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일상적인 업무를 소화하고 퇴근했다고 하는데요. 퇴근 뒤의 행적이나 이인원 부회장이 왜 양평에서 발견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경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세샘 기자 고맙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조금 전 이세샘 기자가 잘 전화 연결로 설명을 해 주었듯이 롯데 내에서 이인원 부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 때부터 그리고 왕자의 난, 형제의 난 때 신동빈 현 회장의 곁에선 롯데의 경영권과 뺄래야 뺄 수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군요. 지금 얘기한 대로 3명 중에 이제 마지막 1명이거든요. 아마 그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웬만한 그 혐의 사실은 다 파악이 됐고 네.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인 이번에 마지막 조사를 끝난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칼날은 오너 일가를 향하게 되겠죠. 다음 이제 소환 대상은 신동민 회장이었을 겁니다. 지금 신격호 회장은 뭐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금 고령에 따라서 조사가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동빈 회장을 가교한 마지막 단계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조사를 앞두고서 본인이 저런 선택을 했다는 거는 오너 일가에
어떤 그 비밀을 밝히기 좀 어려운 그런 것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아직은 뭐 예단이지만은 예. 본인의 어떤 아까 저기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개인 횡령 혐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좀 부담을 느껴서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롯데 수사는 상당한 차질을 빚고 그 다음에 수사 자체도 좀 진전되기가 어려운 예. 상황에 처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롯데라는 그룹의 특징이 개인이라든지 인물에 대한 홍보를 잘 안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조금 은둔의 그룹으로 이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인원 부회장도 일반인 잘 안 알려져 있지만은 비유하자면은 뭐 삼성으로 치면 과거 이제 이학수 부회장, 예. SK의 뭐 송길승 뭐 회장이죠 이제는 뭐 그런 급에 비견될 수 있는 비오너 부회장까지 올라간 인물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본다면은 롯데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정권 실세와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올려주죠. 김영삼 정부 때는 그 김현철 씨의 장인이었던 김웅세라는 분이 롯데호텔 총괄 사장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잠실의 제2롯데월드를 추진을 했었고, 예. 이명박 정부 때는 그 MB하고 이제 절친한 친구인 장경작이라는 분이 또 이제 롯데호텔 총괄 사장이었는데, 예. 그런 분들은 5년 동안 왔다 가는 분이라면은 이인원 부회장은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인물들, 그리고 이 앞에 소환된 뭐 소진세, 황곽규 이런 분들은 뭐 최경환 전 부총리와 가깝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져 예. 있기도 한데, 이인원 부회장도 고향이 경산이에요. 예. 최경환 부총리 이제 지역구가 경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게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뭐 변호사님 계시지만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착착 올라오고 다음은 이제 신동빈 회장 차례인데 중간에 고리가 예. 탁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되게 당혹스럽겠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보통 검찰 출두를 전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없진 않았고 꽤 있었는데, 검찰에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검찰의 어떤 조사에 따른 부담감과 어떤 그런 당혹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는 있었는데, 검찰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 과연 피의자 신분이었어요.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 이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뭐 피의자였던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완종 전 의원이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성완종 전 회장. 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검찰이 두 가지 방향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롯데그룹의 오너 비리 문제.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 비자금의 사용처 문제죠. 비자금의 사용처는 정관계 인사와 연결이 됐고, 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로비와 관계된 자금으로 쓰였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우리 말씀을 하셨는데 2002년도부터 만들어졌냐, 언제 만들어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자금이 일단 회사로부터 별도의 자금이 만들어지면 이 자금은 예. 비밀리에 쓸 수 있는 돈들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가 중요한데, 이번에 사망하신 우리 이 부회장님께서 이 두 가지 문제의 핵심적인 연결고리로 보입니다. 예. 사용처 문제에 대해서도 차마 말씀하시지 못할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 오너와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차마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 어떤 정황이나 상황들을 조사받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이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예. 아마 거꾸로 또 보고를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그 얘기를 차마 자기 입으로 못하는 거고, 예. 본인이 죽음으로 인해서 연결고리를 끊어서 예. 죽어서도 롯데에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준길 변호사님의 말씀대로라면 네. 이인원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결정적인 이유는 내 개인에 대한 어떤 횡령이나 배임 등의 그런 혐의 때문이 아니라 내 20, 30년을 평생 함께 해온 롯데그룹. 네. 그러니까 롯데의 분신 역할을 해왔던 이인원의 입장에서 아버지 신격구 총괄회장과 신동빈 아들 회장에 이은 어떤 그런 의리와 충성심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의 내입으로 모든 혐의를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차원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죠. 좀 다른 경우면 이제 과거에 그 현대그룹의 정몽원 회장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정몽원 회장 같으신 경우는 대검에서 수사를 받으시면서 당시에 박지원 의원한테 대북 송금 50억 준 사실을 자백을 한 거죠. 그래서 다 조사를 받으시고 나서 돌아가시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본인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다. 이걸로 인해서 본인이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뛰어내리셨지 않습니까? 결국 방식은 자살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결국은 그 자살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핵심적인 분들이 자살의 가장 큰 이유는 도저히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회피하는 심리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택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 막 검찰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검찰 측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 소식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인에 대한 애도를 검찰이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인원 부회장의 이번 극단적인 사건을 계기로 수사 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고려하겠다. 아마 검찰 측에서 이제 롯데그룹의 수사는 멈춰지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계진 전 의원님 오늘 나오셨는데 이인원 부회장이 평생을 함께한 롯데그룹과 롯데그룹 오너에 대한 의리와 충성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이 있다. 방금 정준기 변호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의리 있다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그런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또 차질이 있다고 하니까 안타깝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허탈하군요. 우리나라에 성한 구석이 없잖아요. 예. 이 롯데 이게 사건을 이제 수사하는 과정과의 흐름, 또 오늘 이인원 부회장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까지 보면서 정말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도 하고 예. 망하기도 하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모르쇠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쇠하면 된다. 일단 그리고 그 조사는 검찰이 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내가 죽으면 그만일 것이다. 내가 죽으면 다 해결될 것이다 하고 생각했는가 아니면은 저 사람이 없으면 해결된 테라는 분위기가 있었는 건 아닌가. 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죽으면 이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근데 거의 뭐 동갑내기 비슷하네. 나 저 73년 입사를 보니까. 예. 물론 그 시대의 가치관이 있죠. 어떤 조직에 대한 충성심. 예. 근데 일생을 바쳐서 봉사라운 봉사하고 자기 영화도 누렸는데 여기 와서 오늘날의 이 사건을 보면서 자기 총 책임은 아니죠. 자기 책임질 부분도 있겠지만 예. 내가 죽으면 롯데가 살 것이다라고 생각했을까? 이 사람이 없으면 롯데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까? 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회는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예. 그 고리에 있는 사람이 검찰에서는 거의 다 조사를 해놓고 이제 마지막 확인만 하면 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없어지면은 유야무야 되고 없던 걸로 하고 사건이 종결되고 끝나더라. 그럼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죽으면 끝나면 된다. 이 사회는 하나도 잘못을 밝히지 못하고 끝날 것 아니겠습니까? 허탈하다. 그래서 이제까지 검사한 거라도 본인의 말이 아니라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될 근거가 있으면은 이 문제는 난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개인의 안타까운 사건과는 관계없이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중간에 누구 하나 없어지면 돼라는 가치관을 이 사회에다 심어주는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춘신 칼럼니스트. 일단은 이계진 전 의원께서 개인적인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주셨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내가 롯데를 위해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혹시 외부에서 이 사람만 없으면 하는 그런 부담감을 주진 않았느냐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인데 어쨌든 검찰에서 이제 이인원 다음은 신동빈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신동빈 부회장은 소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제 일정 재검토니까요. 아마 예.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휴지기를 두고선 그 다음 이제 수순을 밟을 것 같은데, 전 이인원 부회장이 이제 비운의 가신이다. 뭐 이런 비운의 식으로 가신이다. 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재벌 일가를 보면 아버지의 가신을 아들이 또 쓰는 경우는 굉장히 없습니다. 예. 그게 아마 삼성그룹의 이병철, 이건희 때 이하수 고문 정도고요. 아들은 새로운 가신들을 만들거든요. 예. 근데 이인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격호 총괄회장과 정말 처음부터 같이 했던 아버지의 가신이었었는데 2007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아들인 신동문 회장의 또 편을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신격호 회장, 아들 신동 총괄회장, 아들 신동문 회장 아버지와 아들 모두의 가신이 됐거든요. 그건 결국 뭐냐? 이제 검찰에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인원 부회장이 아들의 가신이었다면 모든 책임을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한테 주고 그냥 끝내면 될 겁니다. 하고 또 아버지의 가신이었다라면은 모든 건 다 아들인 신동문 회장이 한 거야라고 끝내면 될 텐데. 애석하게도. 애석하게도 이인원 부회장의 그 입지가 아버지의 가신이자
또 아들의 가신이기 때문에 동시에요. 동시에 예. 가신이기 때문에 아마도 외부의 압박 이런 영향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스스로 이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은 정말 이게 여기 아니면 저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입 하나 이제 이 진술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극단적으로 가게 된 우리나라 재벌 그룹에 있는 또 이 가신 문화의 예. 또 하나의 비극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님이 검찰에 계셨으니까 검사 출신이었으니까 드리는 질문인데 저는 두 가지 안타까움이 동시에 들어요. 첫 번째, 우리나라 재계의 비리는 아무리 검찰이 날고 뛰더라도 끝까지 밝혀내지 못하는구나. 첫 번째.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안타까움인데 검찰의 이번 정부 말에 롯데그룹에 대한 이 총체적인 수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의혹은 하나도 없다. 롯데그룹을 타깃으로 정해서 먼지털이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검찰이 정권 말에 무언가의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이른바 소위 만만한 그룹 하나를 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과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는데 네. 정반대의 이 두 가지 안타까움. 검사 출신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도 그렇지만 검찰이 상당히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상을 규명해서 과학을 척결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임무인데 그런 측면에서 롯데에서 벌써 300억 가까운 큰 비자금이 발견됐고 상당히 많은 사람 주사를 통해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지금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사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부회장을 통해서 벌어진 범죄, 예를 들자면은 거액의 뇌물을 어떤 정관계 인사에게 예. 받았든지 이런 유의 것들을 밝히기가 어려운 거죠. 전달하거나 준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이 상당히 안타까워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전 참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은 검찰이 어느 순간부터 속칭 말하는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고 먼지털이식 수사. 그런 어떤 먼지털이식 수사가 마치 정의를 세우는 것 같이 오해하고 그것이 올바른 검사라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검사들이 있습니다. 총장께서 이전에 김진태 총장께서도 앞으로 그런 수사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고 현 총장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막상 일들이 시작되고 나면 이제 공명심에 사로잡히는 거죠.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안해하면서 이것저것 다 살펴보는 이런 방식의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진짜 그 어떤 기업만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기업도 망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차제에 요즘 검찰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검찰의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는 어떤 형태로든지 제약과 제한을 두는 그런 법적 조치를 둘 필요가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 안에서 이인원 부회장의 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서에 무엇이 담겼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유서 관심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할 말을 진술하는 뭐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후자 쪽일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가니까 이제는 좀 정리해달라 이런 요지의 가능성이 큰데요. 예. 저는 이제 그 롯데그룹이나 지금 얘기 나온 이인호 부회장의 특성상 후자 쪽의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렇다면 새로 밝혀지는 사실은 좀 없을 것 같다는데 이제 무게를 두고 있고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나오는 검찰과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에서 좀 첨언하자면 이 수사는 분명히 롯데그룹이 자초했습니다. 예. 이 시장은 분명히 작년에 이제 있었던 형제의 난 때문에 형제의 난. 드러난 거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렇게 살아? 지배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뭐 조그만 회사 하나 일본에 있는 회사를 하는 뭐 페이퍼 컴퍼니도 아닌 뭐 작은 광문사라는 애가 우리나라 전체 그룹의 5대 그룹을 지배해. 지배구조의 문제점에서 백일화에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예. 검찰이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초한 데 대해서는 이 롯데그룹 자체 내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도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네. 나왔지만 압수수색을 하는데 17개를 다 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가 나오면 우리가 수사 방향의 칼끝을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비자금이라든지 뭐가 있는데 뭐가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데 롯데는 뭐 롯데 쇼핑도 털었다가 뭐 신영자 복지재단에 뭐 이런 것도 털었다가 개인 행료도 털었다가 부동산 모두 털었다가 롯데월드타워도 털었다가 탈세도 털었다. 뭐 제1롯데월드도 털었다가 이런 것은 이게 수사 방향이 없고 나오는 대로 이제 뭔가 네. 하나 나온다는 이런 그 느낌을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겨우 방향을 잡아가는 게 비자금이었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대목에서 막힌 거죠. 그래서 저는 롯데그룹과 검찰이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인데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윤태곤 실장님.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고 저도 이 뉴스 속보를 접했을 때 가장 궁금했던 건데 왜 마지막 장소를 양평으로 선택했는가?
양평. 양평과 이인원 부회장의 연결고리. 물론 경찰이 밝혀내야 할 일이겠지만 롯데그룹과 전혀 장소가 없는 관계가 없는 그런 장소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유서에 나타나 있는지 이인원 부회장의 이제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생각을 해볼 때는 조금 수도권에 가까운데 한적한 곳, 도심이 아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분이 오늘 원래 아침에 검찰에 나가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강원도라든지 뭐 이런 데 갈 수는 없었고 그런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그건 이제 유서나 이건 검찰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제 밝혀질 것 같고 제가 잠깐 지적하고 싶은 건요. 정성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형제 난에서부터 밝혀졌는데 흔히 이제 코리안 리스크라고 하는 게 국제적으로 볼 때 그 북한 리스크하고 이런 이제 지배구조 리스크인데 사실 북한 리스크는 상당히 반영이 이미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지배구조 리스크는 너무나 불안정하다는 거죠. 이런 게 또 좀 후진적인 면모가 드러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인원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자살. 재벌그룹, 우리나라의 재벌그룹과 또 이를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 방식 등등 여러 가지 대목에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습니다. 롯데그룹 수사와 이인원 부회장과 관련된 뉴스는 여기서 가름하겠습니다. 정철진 경내 경제평론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돌직구 신문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정부 들어 그 무섭다던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청문회 시작 전에 과연 우병우 민정수석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했는가라는 질문과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문회 일정에 앞서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돌직구 청문회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출력물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우수석이 검증한 초능력 장관 후보자들. 장관 후보자들이 초능력이다라는 것은 야권에서 제기된 의혹입니다. 첫 번째, 문체부 장관 후보자인 조윤선 후보자에 관련된 의혹입니다. 조윤선 장관 후보자의 부부가 매년 생활비 플러스 알파로 지출해 온 것이 5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이 정도면 상당한 과소비인데 과연 대체 어디에 쓴 것일지 궁금한데 정성희 위원님, 1년에 정 의원님 부부께서 쓰시는 생활비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 한 1억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쪽에. 1억 연봉 안 되는 분들이 상당수라서 매년 5억을 쓴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조윤선 장관이 보니까 조윤선 장관의 부부의 수입이 지난 3년 8개월간 23억이었습니다. 23억. 세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근데 재산 증액은 이제 5억에 불과했다면은 결국 18억을 썼다는 거입니까? 그럼 18억을 쓰면은 매년 5억 정도를 지출했다는 거니까 그럼 매년 5억을 쓰는 호화 생활을 했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썼냐 하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 장관 자체는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또 장관을 했는데 그 월급이라는 거는 뻔하고요. 주로 조 장관의 남편에 대해서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이제 알려진 대로 김앤장의 변호사입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지만 늘 우리가 그 월급쟁이, 소위 월급쟁이의 그 리스트에 보면 김앤장 변호사들이 그 상위 그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연봉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정도 월급을 받고 있는데 저 정도 쓸 수 있는 거니 아니냐 하는 문제가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반면에 그렇다 하더라도 5억 원의 한 부부가 5억 원을 매년 지출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예. 어떤 정서에서 맞느냐 하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오늘 돌직구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청문회 질문을 해주기 위해서 이수경 칼럼니스트 모셨습니다. 이 칼럼. 네. 1년간 5억 원을 소비했느냐라고 많은 분들은 묻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혹시 조윤선 장관 후보자가 자산과 관련된 신고 내역을 축소 혹은 은폐한 것 아니냐? 그건 뭐 의혹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밝혀지지 않았고요. 저는 이제 사실 이 기사를 읽을 때 처음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여가부 장관 그 청문회가 지난 2013년이었잖아요. 당시 전병헌 의원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보니까
1년에 7억 5천만 원 정도 쓰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다 쓰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윤선 당시 후보자가 이 베푸는 것이 몸에 배서 예. 좀 과도하게 지출을 한 것 같다라고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고요. 2013년 청문회 때도 이게 문제가 됐는데 베푸는 게 몸에 배서 아름다운 소비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생활비로 만약에 썼다면 이게 좀 과도하다라는 이제 그게 있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좀 지나친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겠다라는 게 3년 전 2013년 청문회 발언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엔 또 이제 5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그때 7억 5천에서 5억으로 줄어들었으니까. 2013년에 매년 7억 5천을 썼는데 지금은 5억을 썼으니까 2억 3천만 원 정도를 금금 절약. 네. 그렇죠. 네, 약간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던 게 참 이게 서민으로서 이렇게 비애감이 젖어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왜 그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여유도 있고 물론 이제 그런 의혹도 그러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풀리지 않는 게 도대체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가 그리고 예. 왜 대부분 현금으로 지출했는가 그 3년 그 뭐 6개월 사이에 한 18억 정도가 지금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카드로 사용한 거는 한 2억 원이 조금 넘는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출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대충 좀 넘어가 준 것 같아요. 그 청문위원들이 예. 이번 청문회에서는 좀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좀 밝히고 왜 현금으로 쓸 수밖에 없었는지 혹은 그 수입에 대해서 어떤 그 뭐 조금 조정을 해서 신고를 한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좀 그 의혹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3년 당시에도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조윤선 장관 후보자가 이 과도한 과소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했는지 그때 그 영상 저희가 뒤져서 찾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소득의 규모하고 재산 신고액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1년에 얼마나 썼길래, 무엇을 썼길래. 차량을 유지하고 그 운전기사의 그 월급을 주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그 비용으로 들어가는 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부는 사실은 사회생활을 그 오래 했었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서 이런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류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재산을 어디 능닉하거나 그런 일은 한치도 없음을. 자,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똑같은 네. 변호사님이잖아요. 네. 매년 5억씩 쓰십니까? 아유, 부끄럽습니다. 아니면 조윤선 변호사의 어떤 변호사적 능력이 더 뛰어난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윤선 우리 장관 후보자가 번 돈이라기보다는 남편이 번 돈 같은데 네. 그 조윤선 우리 후보자께서 남편을 잘 만난 것 같네요 보니까. 예. 뭐 다만 좀 이렇게 돈을 많이 번 분한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적하시지만 돈을 어디다 썼는지의 문제인데 한번 좀 본인 소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조윤선 장관 후보자한테 밥 한 끼 얻어먹은 적이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부럽다라는 답변을 내주셨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돈을 많이 번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베푼다면 그것 또한 아름다운 일인데 중요한 건 윤태호 실장님 재산 신고를 누락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1년간 5억 원을 썼거나 둘 중에 문제가 하나예요. 뭐냐면요. 뭐 김앤장 변호사 같은 경우에 수입이 노출돼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금도 뭐 원천 징수가 될 건데, 근데 이분이 이제 썼다는 증빙이 돼 있는 거 부부가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으로 하면 3.8년, 4년에 한 2억 정도예요. 이거 보면은 우리 집하고 비슷하구나. 버는 건 차이가 있네, 쓰는 건 비슷하네. 그렇죠. 4년에 2억 썼다. 저도 뭐 총 그 정도는 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 남는 돈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고, 그리고 3년 전하고 지금은 차이가 3년 전에 이게 그 전에 10년간 이야기였습니다. 조윤선 그 후보자가 그 10년 동안은 시티은행 뭐 부행장도 하고 정치인도 하고 남편이 이제 쭉 김앤장 변호사였는데 10년간 한 110억을 벌었는데 재산이 이제 얼마밖에 증가 안 됐으니까 75억을 쓴 걸로 나온 건데, 그럼 지난 3년 8개월 동안 조윤선 후보자 뭘 하셨냐? 여성부 장관 했고, 예. 좀 잠깐 나왔다 후속했고, 또 이제 선거 준비를 했었어요. 쉽게 말해서 돈 쓸 틈이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선거비는 보전 받으셨을 거고. 그리고 장관하고 수석하는데 뭐 김영란법 시행되기 전입니다만은 그렇게 해봤자 뭐 1년에 뭐 그럼 또 남편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 자녀가 둘인데 딸 둘인데 쓴 거를 이제 증빙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의혹이 나오는 게 뭐 편법 증여를 미리부터 하는 거 아니냐 어디다 숨겨놓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는데 윤석열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 국정원의 대선 개입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상당히 이제 좌천돼 있는 분. 예.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은 이유가 재산 신고에서 잘못됐다라고 징계를 받았는데 뭐가 잘못됐는 거 아니? 자기가 빚이 있는데 빚에 깜빡 잊고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재산을 과도하게 한 3억 많이 신고했다고 해가지고 축소 신고하는 경우도 이제 징계를 받는데 과도하게 한 경우도 징계를 받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분이 이제 징계를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형평성 같은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실까봐 부러워서 괜히 트집 잡을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많이 벌어서 많이 베풀고 쓰면 뭐 경제 활성화도 되고 좋은데 문제는 두 부부가 벌어들였다는 돈은 23억으로 많은데 재산이 늘었다라고 신고한 거는 5억밖에 신고를 안 와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장관이라면 특히 재산을 신고하는 부분에서 정직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아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재산을 누락했느냐?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5억씩 썼느냐? 그런데 5억씩 썼느냐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 석연치가 않다는 거죠. 근데 아마 둘 다 김앤장 변호사도 노출이 이제 수입이 노출이 돼 있고 그다음에 조윤선 뭐 지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모든 3년간의 생활이 사람들이 많이 중인 환시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좀 축소했을 가능성보다는 저는 아마 또 본인이 럭셔리하게 살았을 것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본인의 이제 저도 조윤선 장관은 그 아는데 삶의 어떤 수준이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사는 편이고 아이들도 다 이제 외국에 가기 때문에 뭐 혹시나 통화되면 뭐 외국입니다, 뭐 애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에 많이 가 있고 이래서 제 생각으로는 모든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팔자인 것 같아요. 지금 돈 걱정 안 하고 이제 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제가 하나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 그 청문회 할 때 본인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회의원을 4년간 했지만 장관 청문회 국회의원 앞에 쓰는 거는 굉장히 떨렸답니다. 잠을 못 잤대요. 깜빡 세우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하고 그 정도로 떨리는 자리라서 준비를 했는데 아주 좀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역시 이제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번째 수월하게 청문회 넘어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이 문제를 제기한 게 더민주 김병욱 의원이에요. 이제 초선 의원인데 이제 초선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리 국회의원을 해도 이제 안면을 받치지 않고 새로우니까 또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국회가 좀 물갈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측면을 느꼈습니다. 야당의 우상호 의원의 반응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우상호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뿌리고 살아도 1년에 5억은 못 쓸 것 같다. 글쎄 또 돈이 있어 보면 쓰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런 분들만 골라서 장관 후보자로 내정을 하는지 우병우 수석에게 물어보고 싶다. 아마도 방점은 야당에서 조윤선 장관 후보자가 1년에 5억 쓴 것보다 우병우 수석을 향해 있는 것 같은데 이기진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1년에 요즘 한 2천만 원 조금 넘으면 살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 시골에서 또 농사도 지시고 뭐 감자 씨앗도 사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윤선 후보의 경우 이제 같은 의원 출신이니까 청문회가 이제 잘 끝났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그래요. 서로 발이 저린 사람들끼리니까. 발이 저린 사람들끼리. 서로 발이 저리니까 알죠. 근데 저는 돌직구쇼 청문회 끝날 무렵에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그러십시오. 예. 지금 끝납니까? 아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 다 끝나고 한마디 기회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돈이 많은 사람들 많이 쓰고 이런 건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냥 어떤 생활의 어떤 패턴이고 나름대로 이제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 항상 예전에 기획재정부에 출입할 적이 있었어요. 잠깐 출입을 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하는 일을 하는 업무는 이제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잖아요. 예산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전체 국간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과장급 이상만 되더라도 재산이 상당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결혼을 잘해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좋은 집에서 풍족하게 산 사람들이 과연 요즘같이 전기세,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도 선풍기도 못 틀고 쪽방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상황을 제대로 인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인데 1년에 뭐 7억, 5억씩 쓰셨다는 분이 과연 여성가족부 장관이 돼서 정말 어렵게 사는 여성들 뭐 싱글맘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당시에 여가부 장관.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까 저는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렇군요. 과연 조윤선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조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을 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청문회, 돌직구쇼 청문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두 번째 청문회입니다. 농림축품부 장관 후보자, 김재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의혹도 오늘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은 것 같아서 돌직구 청문회로 김재수 장관 후보자 오늘 모셨습니다. 용인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계셔서 전세 살고 계시는구나, 검소하시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평수가 93평 아파트는 저는 처음 보는데, 그런데 전세가가 1억 9천만 원, 7년간 1억 9천만 원, 처음에 계약할 때도 1억 9천, 7년 후에도 1억 9천, 7년간 1억 9천만 원, 굉장히 헐값에 전세를 살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뭔가 특수관계인가 하고 봤는데, 윤태곤 실장님, 김재수 장관 후보자와 또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지금은 기업이니까 그 기업과의 관계가 석연치 않다라는 의혹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법인 명의, 그다음 기업인 명의로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가 좀 부실화된 곳인 것 같은데 농협에서 거액을 대출받았었다. 그리고 이제 김재수 장관 후보자가 수십 년간 이게 농림수산식품부 관료였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농협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꽤 있었더라. 현재 밝혀진 것은 그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2008년, 2009년 당시에는 리먼 브로더스 사태 이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나 대출을 안 해줬던, 그러니까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농협에서 거액을 철컥. 이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이 용이 수지인 걸로 아는데, 수지가 이제 부동산 값이 사실 잘 안 올라가지고 집 산 사람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했던 건데, 그에 비해도 1억 9천만 원, 그것도 7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린, 정말 이게 미담에 나오는 집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전세 나네 할 때 젊은이 참 힘들으니까 내가 이게 뭐 나는 좀 여유로가 있으니까 올리지 않겠네. 드라마나 미담에 나오는 그런 집주인이셨던 것 같아요. 젊은이, 자네가 힘드니까 내가 전세값 안 올릴게. 98평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살아. 별로 젊은이도 아니신데 그럼 미담의 주인공 같은 집주인이었던 거예요. 우연히 여러 가지가 겹치죠. 그 우연이 하도 많이 겹치면 의혹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래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전세값 1억 9천만 원에 93평 아파트 수도권과 가까운 경기도권에 얻을 수 있다면 제가 먼저 거기서 살고 싶은데, 뭐 26평도 좋습니다만. 그런데 2007년 9월에 1억 9천만 원 전세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KB부동산 전세가 가격 정보에 따르면 하위 평균 전세가, 그러니까 해당 아파트에서 가장 싸게 거래된 최저가가 2억 4천만 원이었다. 1억 9천만 원과 2억 4천만 원, 당시에는 뭐 한 5천만 원 차이니까, 뭐 집이 1층이니까 집주인이 5천만 원 깎아줬구나. 김재수 장관이 잘 깎는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2014년 내내 1억 9천만 원으로 용인의 93평 아파트에서 사셨다. 그런데 2014년 6월, 7년 후에 이 아파트 단지의 1층 기준으로 최저 전세가가 3억 1,500만 원. 그리고 지금은 5억가량 시가가 되는데, 그런데도 1억 9천만 원에서 전세가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집주인과 장관 후보자가, 변호사님 잘 아시잖아요. 네. 잘 알거나 뭔가 상식 이상으로 편의를 봐줬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지금 제기되는 의혹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또 다른 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소유자가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뭐 그 전세금 받아갖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높았지만 요즘은 뭐 이자도 얼마 안 나오고 괜히 그 돈을 추가로 더 받는 것이 본인한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소유자의 경우에는 굳이 그걸 올려달라 그러지 않고요. 그런 또 소유자의 경우에는 이게 2년마다 원래 계약이 자동 연장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특별히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2년을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고, 사실 본인 스스로 장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아, 본인 스스로 장관 될 줄 알았겠느냐? 그렇죠. 그 말에 함축된 의미가 더 센 것 같아요. 그렇죠. 장관이 되시고 이 상황을 거꾸로 보니까 야, 이거 뭐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혹시 우리가 보는 건 아닌지 뭐 그런 점도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런 측면은 없는 건지도 궁금한데, 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일감을 몰아줘서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그 업체에 농협이 2008년, 2009년 당시 아무도 대출을 해주지 않았었는데 거액의 대출을 해줬고, 그 시점에
이 아파트에서 1억 9천만 원의 전세살이가 시작이 됐다면 과연 만약에 말씀하신 그 정도 혜택을 줬으면 저는 전세값 좀 싸게 해주는 정도 했겠습니까? 수십억을 줬겠죠. 아, 전세가도 안 받았을 것이다. 그렇죠. 받을 이유가 없죠. 예. 그 대출을 받아서 얻는 이익을 생각을 하면 저렇게 자질구레하게 조금 더 싸게 해주는 저 정도 했겠습니까? 예, 이숙현 칼럼니스트가 또 요즘 집 구하기 힘든 청년을 대변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세요? 정 변호사님의 해명에 대해서. 네, 그 월세 내기도 참 힘들죠. 예. 그 일단 그 어차피 국회에서 나온 의혹을 다시 좀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 갈래겠죠. 이 사람이 특혜를 받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영향력을 미쳤는가. 이게 두 가지가 핵심적인 쟁점 같은데요. 일단 이 해당 집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해운 중개업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해운 중개업체 같은 경우는 그 C라는 해운 업체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아가지고 예. 급성장한 그런 그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A라는 해운 중개업체와 B라는 해운 업체가 있는데 그 중간에 그 김재수 그 후보자가 뭔가 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 다리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2007년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가 이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그 무렵에 2,500억 원인가요? 예. 다시 이제 대출을 해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 그때 금융위기 때문에 엄청나게 경제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해운 업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금 그 의혹이 있었는데 당시에 뭐 1,000억 원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대출해서 이거 부실 대출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제 장관 후보자가 그 시기에 이제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농림부가 그 농협을 이제 관리 감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의혹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 살았는데 2007년부터 12년까지는 그 해운 중개 업체의 뭐 이사 대주주가 소유를 하고 있었고 2012년부터는 아예 그 기업이 그러니까 그 주인이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계약서에 뭐 근저당권 같은 거 해놓고 이래서 이 후보자가 모를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 예.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지만 의혹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재수 후보자가 그냥 억수로 운이 좋았다, 소위. 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살았습니다. 현재는 이 아파트에 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요 기간 사이에 의혹은 이 사람이 뭘 했냐, 이 후보자가, 김재수 후보자가 농업연수원장, 국립농산물품진관리원장,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협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냐는 것이 핵심인데요. 농협 대출이 제가 아까 얘기도 좀 저는 요거는 약간 좀 과대한 의혹 제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 정말 특혜를 줬다면 좀 다른 쪽에 줬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요 성북 지역은 제가 좀 아는데 예. 좀 아는데 이렇게 사실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 뭐 김 후보자의 그 설명에 따르면 이 아파트가 1층이랍니다. 예. 1층이 좀 인기가 없죠. 인기가 없는데 그래도 좀 약간 그 미심쩍은 부분은 이 아파트가 그 소유주가 그 개인이었다가 회사로 바뀌었거든요. 회사가 어떤 회사의 자산으로 아파트를 관리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와 그렇게 민감하게 하면서 받을 건 다 받아내는데 예. 좀 이 받을 금액의 절반 이상의 전세를 깔고 있었다는 건 이 회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김재수 후보자가 이걸 가지고 1억 전세금 싸게 한다고 뭐 대출을 줬을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상식적으로. 그렇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김재수 후보자도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야당에 이게 문제 삼는 의원들도 이거 이상에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왜 진경준 전 검사장 같은 거 보면 내 돈 주고 샀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라도 있는지 밝혀야 되겠죠. 이기진 전 의원님, 이제 청문회장 문 닫으려 하는데요. 네. 조 장관, 그 5억 얘기는 아마 뒤 숨은 뜻은 그거죠. 생활비 많이 썼다가 아니라 왜 재산 신고를 제대로 안 했느냐 그거죠. 듣는 분들이 혹시 오해할까 봐. 93평을 2억에 살았다. 부럽죠. 근데 93평 이건 내비게이션 찾아야 아들방 찾아가는 거 아닌가? 내비게이션 왜 저런 게 필요한지. 근데 농협이 뒷돈을 줬다? 저는 농협의 그 사업 부분과 금융 부분을 분리하는 어마어마한 농협 개혁 그걸 제가 했거든요. 농림위원회 위원회에 있을 때. 근데 밥 한 번밖에 안 사더라고요. 다 끝나고 진짜. 농협 뭐 안 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얘기 나와도 청문회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잠재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정치인들이 현재적 의혹을 가진 사람을 갖고 질타하며 즐기는 거죠. 이제 청문회 하면은 시간 남는 방송국에서 계속 중계할 거고, 예. 시끄럽게 청문회는 계속되고, 결국 보고서 채택이 잘 안 될 거고, 청와대는 그대로 임명할 거고. 근데 돗자리 안 가져왔지만 뻔하게 합니다. 오늘 뭐 바쁘셔서 돗자리 안 갖고 오셨습니까? 못 갖고 왔는데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청문회 즐기고 중계하고 뭐야 뭐 떠들다가 결국은 뭐 장관 임명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리 보는 돌직구 청문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 3사관 학교가 신입 생도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여생도를 상대로 산부인과 수술 기록이 있는가,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제출해라 라는 무례한 이례적인 태도를 보여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승희 위원님, 육군 3사관 학교 생도로서 몸의 신체 건강한 게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여생도 후보자들에게 산부인과 수술 진료를 내라. 원래 이제 건강 정보라는 예. 거는 개인 정보 중에 개인 정보죠. 사실 뭐 가족들한테도 안 밝히는 그런 개인 정보나 병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여성은 산부인과 정보는 이제 가장 비밀스러운 영역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내라고 한 요구의 조력은 자궁 초음파하고 임신 반응 검사, 과거 수술 기록 이 세 가지인데 아마 이쪽에서 육군 3사관 학교에서는 과거 이제 그 임신을 했는지 또는 이제 출산한 사람은 아마 지원을 못할 테니까 중절을 했는지를 이제 보려고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걸 이렇게 내려고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실수다. 문구를 쓰는 과정에서 그 문구를 쓰는 과정 실무 담당자의 실수로 예. 이렇게 잘못 나갔다 얘기를 하는데 늘 어떤 해명이나 잘못의 문제가 제기되면 늘 하는 변명이죠. 실수다. 담당자 실수다. 네. 얘기를 했는데 뭐 당연히 이런 중요한 모집 공고를 나갈 때 위에 뭐 교장까지 다 보고가 됐을 텐데 실수로 하는 거는 저는 그거 실수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고요. 이해할 수 없다. 당연히 이런 문구가 나간 거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로 저는 이 사안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궁 초음파, 임신 반응 검사, 과거 수술 기록, 산부인과 진료 기록 내라. 이건 실수였다라고 백번 양보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실수라고 답변할지 궁금한데요. 2016년 54기 생도 모집 요강에서 여생도 지원자의 산부인과 검진 결과를 별도로 요구했다. 이거는 사관학교 측에서는 실수다. 실수다. 그런데 그 밑에요. 최종 면접 시에 건강생활 설문과 관련된 설문 내용 중에 달동네나 유흥업소 및 우범 지역에 살고 있다. 체크하게 물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혹은 어머니는 중학교에 다녀보지 못했다. 그런 사람은 체크하게 시켰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의 월 수입이 200만 원을 넘는다라면 체크하게 시켰다는 것. 과연 이런 것들이 정 변호사님, 네. 육군 3사관 생도로서 매우 중요한 요건이겠죠? 아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지금 인권 의식이 날로 신장되고는 있는데 아직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 부분까지 제대로 침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꼭 언론에서 문제 삼아서가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저걸 아마 제대로만 봤다 그러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설문이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제대로 된 지적이었던 것 같고요. 과연 여기만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문제가 제기된 김에 예. 혹시라도 뭐 상군사관학교 위에 다른 공무원 영역에서 이런 잘못된 설문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잘 좀 검토를 해서 더 이상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가산점을 주려고 한 걸까요? 가산점이 뭐 어렵게 산 이 청년들에 대해 가지고 좀 가산점을 줘가지고 왜 뭐 사회 배려자 특별 전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산점 주려고 한 건지. 달동네 살았구나, 유흥업소 살았구나, 가산점. 이 달동네란 말이 요새 참 쓰는구나라고 싶었고 저는 예. 그다음에 너가 아버지 뭐 아시노를 넘어서서 이제 너가 엄마 뭐 아시노까지 이제 올라갔구나. 엄마 월 수입이 200만 원 되는가? 네.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 제대한 지 제가 20년 됐는데 지금도 그걸 이 자리에서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거수해라.
5급 이상 공무원 손들어라, 임원 이상 공무원 손들어라, 훈련소에서 그거 물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민정수석 손들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장교 모집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배출된 장교들이 그 사병들한테 만나면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것은 뭐 실수로 해서 넘어갈 차원이 아니고 외국 같았으면은 엄청난 거액의 소송을 당했을 건데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공공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만약에 이런 조사가 있었으면 그 회사는 난리 났을 겁니다. 예. 근데 오히려 공공영역이니까 욕을 덜 먹는 것 같은데 정말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유식형 칼럼니스트 3사관학교 여생도를 뽑는 과정에서 자궁 초음파 임신 반응 검사 과거 수술 기록을 요구했다는 건 여생도에게 이걸 묻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요? 임신했던 경력이 있느냐? 결혼과는 상관없이 혹시 중절 수술을 했던 경력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 요구사항을 받아든 여생도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이 상하겠군요. 아까 그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자신의 어떤 건강에 대한 정보는 본인만 알아야 되는 아주 내밀한 정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기업이나 어디 입사할 때 기본적인 건강 정보는 내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나 그러니까 공공 영역이든 민간 영역이든 아주 기초적인 거는 물론 그들도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정보가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국방부의 설명은 현재 임신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군인이 될 사람들이니까 현재 임신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설명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지 그거는 정확히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지금 되는 거고. 임신한 사람은 지원을 안 하죠. 자기가.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 응시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 거고 상식 밖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그 맥락을 깔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이거 기사를 보면서 이거 어느 나라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얘기였더라고요. 우리나라 예. 맞습니다. 예. 저는 그 군인들과 지금 가까운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어거지가 아닙니다. 이 제3사관학교가 어떤 목적으로 출범했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김신조 일당이 했던 것 이상의 능력을 가진 지휘자를 기르자는 목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수많은 간성을 배출했죠. 초급장교. 대단한 그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듭니다. 이제까지 남자만 했습니다. 예. 근데 남녀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여성을 들어오게 했다? 그럼 여성 훈련 봐줘야 됩니까? 지독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건강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탤런트 모집할 때 예쁜 사람 모집하는 건 누가 뭐랍니까? 예. 환경미화원 모집할 때 요즘 쌀까마 들어보라고 그럽니다. 건강해야 하니까. 다 목적에 맞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달동네 살았느냐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예.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얘기할 만한 게 있지만 그건 참고 산부인과에 대한 어떤 수술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건 실수를 넣었다고 할 게 아니라 이건 당당히 설명했어야 돼요, 관계자가. 왜? 3사관학교에서 이 훈련을 견디기 위해서는 수술 경험이 있는 사람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감당 못하는 체력을 가진 사람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꼭 필요한 설문이었다라고 강변을 했어야지 실수였다라고 하면 담당자가 잘못한 거예요. 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는데 달동네 얘기는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히려 그건 빼고 건강한 난 맞는 오히려 설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3사관학교 측의 해명, 또 다른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저희 도지쿠쇼의 코너 속 코너입니다.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신사동 그 사람 준비했습니다. 오늘 신사동 그 사람 3명 준비했는데 첫 번째 신사동 그 사람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사망선을 퍼뜨렸던 지라시, 사설 정보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라시 최초 작성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마트 알바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명수배를 현재 내린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과연 이 30대 남성이 지라시를 왜 작성했는지도 중요한 궁금증이긴 하지만 이 지라시가 어떻게 빨리 대한민국에 퍼졌는지 그 과정이 전 참으로 놀랍습니다. 출력물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이건희 회장 사망설 지라시 사건 경과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허위 사실에 대해서 헛소문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고 무방비하게 당할 수 있는가를 되새겨보게 하는 대목인 것 같아요. 첫 번째, 6월 29일 작성됐다는 겁니다. 19시 55분에 미국에 사는 최모 씨가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속보 이건희 전 삼성 회장 29일 오전 사망이라는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10분 만에 미국에서 올렸던 이 글 7시 55분 10분 만에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10분 만에 이 일베 사이트 운영자가 이 글을 차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글이 유포될 수 있었던 시간은 차단 직전까지 10분 남짓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10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카오톡으로 그 다음날 30일에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오후 3시 발표 예정. 이라는 카톡 메시지가 증권과까지 일반 시민에게 급속히 퍼졌습니다. 이때가 낮 12시였습니다. 저한테도 이 문자 왔었어요. 그런데 이때 삼성그룹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헛소문이 소문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30분 뒤 12시 30분 이건희 사망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카톡 메시지가 추가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싶었죠. 오후 2시 급기야 삼성 측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고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삼성그룹의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해서 이날 하루 삼성그룹 주가의 등락폭이 무려 12조 원이었다. 그리고 15시, 오후 3시 한국거래소가 급기야 삼성전자 측에게 사망설 확인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삼성에서 유포자를 밝혀달라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고 드디어 오늘 최초 유포자가 미국에 살던 30대 청년이었다. 변호사님, 네. 이 허위 사실에 대한민국이 정말 속수무책으로 농락당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일만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일베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인기글로 등록되고 싶었다.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실과 다른 글을 올렸는데 갑자기 그것에 중간에 찌라시 관계나 증권 관련자들이 끼어들면서 속보 같은 거죠. 이건희 전 회장 사망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건희 회장 사망설 찌라시 사건을 보면은 물론 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진실이 빨리 전파되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또 이런 게 전파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런 허위 사실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롯데그룹의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 사망 속보와 관련돼서 뉴스 속보가 오늘 새롭게 들어와 있습니다. 유서가 발견이 됐다는 것 아까 전해드렸는데 유서 내용이 알려졌네요. 이인원 부회장의 유서에 이렇게 써 있었군요. 신동빈, 훌륭한 사람, 먼저 가서 미안하다. 검찰이 롯데그룹 전체에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한 해명보다도 신동빈 부회장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 훌륭한 사람, 그리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 라는 발언이 현재는 일부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이인원 부회장의 유서는 유족과 롯데 임직원 앞으로 남긴 것으로 현재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의외의 부분인데요. 이 뉴스 속보가 들어왔으니 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려야 할 텐데 윤태구 실장님, 유서 내용 일부가 지금 저희 채널에 의해서 확인이 된 건데 억울하다도 아니었고요. 해당 의혹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도 아니었고요. 해당 의혹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신동빈 훌륭한 사람 먼저 가서 미안하다. 아까 A4 3회 정도 분량인 것 같은데 그 한 종이 아니라 복수의 종인 것 같아요. 유족, 가족 앞으로 남기는 게 있고 롯데그룹 임직원 앞으로 남긴 게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조금 추측했던 대로 좀 내가 가지고 가겠다 이런 식이지 뭐 폭로라든지 누구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제 뭐 신동빈 회장이 이야기한 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자기 이제 숨을 끊기 전에 인생에 대해서 쭉 돌이켜 봤을 때 어떤 뭐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 하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나의 이제 정당성이 롯데그룹이 잘 되게 하는 거, 뭐 신동빈 회장의 체제가 안착되게 하는 것이 갈 때까지의 나의 정당성이다. 그건 이제 밖에서 보면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만은 본인은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뭐 저 세상으로 간 게 아닌가 싶네요. 결국은 앞서
정준길 변호사께서 예측하셨듯이 롯데그룹 오너가에 대한 어떤 마지막까지의 충성심, 유서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 같은데. 정관계의 인사들까지 다 안고 간 거죠. 안고 함께. 네, 그 비자금을 뭔가 불법적으로 사용을 해서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 그 사람에 대한 수사까지도 전부 다 못하게 이제 만들었어요. 예.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것과 관련돼서. 이번 롯데 수사 검찰이 대대적으로 벌였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함께 기획을 했고 검찰의 수사 내용 일거수일투족을 우병우 수석이 보고받고 지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까?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는 바 없으십니까? 예, 우수석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님을 위해서도 일단 물러나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에게 허락된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광고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똑같은 질문 윤 실장님께 드릴게요. 이번 롯데 수사는 사실상 민정수석실,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이 검찰과 함께 기획을 했고 보고받았고 지시했던 사안인데 혹시 우병우 수석에 대해 이번 사건의 여파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글쎄 우수석한테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이제 아까 우리 인사청문회 때 나온 여러 의혹들 이거 우병우는 이거는 뭐 했냐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압박이 가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사건에 대해 가지고도 뭐 이인원 부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들어갔다 온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심한 대우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한 이제 먼지털이식으로 해가지고 예. 원래 사안이 아닌 다른 건으로 했을 때 근데 우수석하고 청와대가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원래 강남 땅은 뭐 어디로 갔고 별건 취재를 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뭐 요즘 미러링이란 말이 유행하던데 미러링 부메랑 효과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 이제 롯데 수사에 대해서 아까 이계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잘못된 건 털어야 되는데 그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롯데 수사를 보면서 느낀 점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이 도덕적이지 못하다라는 원칙적인 점 한 가지와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가 과연 정당했고 정의로웠는가라는 두 가지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에 대한 아쉬움, 이 아쉬움으로부터 민정수석은 자유로울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더욱더 시원한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